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입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그 대장동 의혹의 그 녹취록에 나오는 이른바 그분에 관한 공방이 뜨거웠죠. 자, 그런데 그 녹취록상의 그 그분 관련한 새로운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자, 새로운 대선의 내관으로 이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과연 그분은 누구인지 사건인 법에서 자,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한일간지에서 정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 이게 현직 A 대법관이다. 이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뭐 새로 나온 내용 아니에요? 예, 새로 나왔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지금 파편적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 대법관에 대한 언급들이 그 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이름이 드러났던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대법관 이름도 있더라. 네. 이게 지금 새로 알려진 건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국일보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2021년 2월 4일자 녹취록을 분석해 보니 김만배 정영학 그 대화에 나오는 그 녹취록의 그분은 지금도 현직입니다. 현직 A 대법관이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둘이 대화를 해요. 그래서 실명을 한번 언급하고 그 이름을 다시 그분 이렇게 받아가면서 저분은 그때 처장이라 가지고 뭐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처장. 네. 그리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 만들어서 빌라 사드리겠다 이랬어. 뭐 이런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그분으로 A 대법관을 언급했는데 이게 권순일 대법관이 아니라 현직으로 있는 다른 대법관이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 지금 대법관이 한 명 더 등장한 거죠. 그리고 녹취록을 보면은 여기에 그 대법관의 딸이 거기 살아. 그거 내 이름으로 해놓고 아무도 모르지. 김만배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 이게 김만배 씨가 대법관의 딸이 살게끔 어떤 주거지도 마련해줬구나. 이 이제 내용도 대화에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형이 사는 걸로 하고. 네, 그게 이제 김만배 씨하고 정혁 씨는 형 동생 이제 호칭을 그렇게 했으니까 김만배 씨가 자기 사는 것처럼 하고서 고급 주택을 마련해서 A 대법관 딸을 살게 했다.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있는 걸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동 의혹 처음 나왔을 때 그 천화동인 1호가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매입했다 이런 보도가 한동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거죠. 이게 그거랑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딱 그거랑 연결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작년 10월에 이미 그 최고급 주택을 매입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때 사실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그 등기부를 떼보니 그 천화동인 1호가 2019년에 판교 산원 아펠바움을 62억 원에 매입했다라는 것까지는 팩트로 나왔었거든요. 62억. 그리고 거기에 대법관 딸이 살았다라는 것도 기사가 한번 스쳐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랑 관련된 건가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A 대법관이 관련된 것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딸이 거기에 살았는지에 대한 수사가 그때 얼만큼 있었는지 어디까지 있는지 왜 이게 지금 나오다 말았을까. 그때는 이제 다른 쟁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잊혀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제 녹취록 보도에 의해 가지고 재점화돼서 이제 급부상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는 실명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A 대법관을 일단 갈게요. A 대법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적으로 부인하는 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여러 언론사에서 물어봤는데 황당한 얘기로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김만배란 사람 자체를 알지도 못한다. 그 이름과 관련해서 나온 얘기는 아주 그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주 황당할 뿐이다. 일단 김만배 씨를 지금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 현직 대법관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이 터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수사할 때는요. 어떤 관점에서 어떤 혐의를 염두에 두고 방점을 찍고 수사를 할까요? 당연히 이거는 뇌물죄를 혐의로 잡고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뇌물죄로요. 그렇죠.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나 이런 이제 법리적인 쟁점들도 있지만 사실 공무원에 대해서 수십억 상당의 빌라가 이제 제공이 됐다거나 거기서 살게 했다거나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오히려 없으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를 혐의로 아마 두고서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보이고, 예.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연히 또 특가법상의 뇌물죄로 넘어가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현직 대법관의 딸이 살게 했다라는 것도 기사가 한번 스쳐갔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A 대법관 딸이 살게 했다라는 것도 기사가 한번 스쳐갔었거든요.
방금 이제 A 대법관이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부인을 했잖아요. 이게 또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에서 만약에 누가 살았는지는 사실 이제 조사를 해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제가 수사하는 것 좀 말씀드리자면은 거기 일단 주차 등록 누가 돼 있는지를 봐요. 차량 등록을 봐서 차량을 추적해가지고 누가 살았는지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차량 등록만큼은 그건 자기 실명 사는 사람 실명으로 그렇죠. 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그 주소지로 택배 같은 거 많이 시키잖아요. 요새 택배 조회하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살았는지가 나오면 만약에 A 대법관 딸이나 A 대법관과 관련된 사람이 살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나 김만배 씨 모른다라고 했던 진술이 자기 발등 찍는 게 될 수 있거든요.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거기에 누가 살았는지까지 조사해가지고 맞춰 보면은 금방 드러나거나 아니면 금방 그분이 주장대로 털거나 이제 금방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내용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나오니까 일단 민주당 쪽에서 또 공세를 또 뭐 역전되는 상황인가 이게 혹시 보니까 그분의 정체가 밝혀졌으니까 몸통. 네. 몸통은 원래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라고 계속 공격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바뀌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 약간 수세적 입장의 사건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오고 그렇게 대응을 해왔는데 이게 굉장히 국면 전환 아니냐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김만배, 이재명 후보 뭐 이런 분들이 여러 차례 대장동 그분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재명 후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당에서는 선동에만 열을 올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개발 방해하고 돈 받은 자들이 대장동 사건의 진범들인데 마침내 그분 정체까지 밝혀졌으니 이거는 사실 원점에서 다시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로 이어지는 그 카르텔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긴 뭐 사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저번에 토론에서도 그랬지만은 아니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이 있지 않습니까?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요 커넥션 카르텔을 이렇게 프레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의 사건이지만 워낙에 거대하다 보니까 또 관점에 따라서는 또 이런 구성이 지금 가능했었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 이거를 세게 얘기 못했던 게 워낙에 이제 좀 수세적 입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건지 진실인지 이건 모르겠지만 이제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국면 전환은 분명히 된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윤석열 지금 후보는 검찰 출신들이니 검찰 출신들이 주축이 된 그런 커넥션 아니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런 우연이 어딨냐.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사는 그런 정도의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특히나 김만배 씨가 오죽했으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라는 발언을 했겠냐. 이 얘기를 지금 막 연설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게 사실 그때도 논란이 불거졌지만 윤 후보 측에서 매매 대금 시세대로 그대로 줬고 복비까지도 지급했다라는 거를 이제 그 통장 내역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사실 이게 조금 잠잠해졌었는데 그때도 사실 이게 이런 우연이 어딨냐라는 게 있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김만배 씨의 뭐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요거 그리고 이제 그분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 검찰 쪽 라인을 타고 가는 커넥션으로 주장을 해도 우리도 이제 그런 주장 공세로 이어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교두보는 마련되지 않았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 녹취록에 등장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예, 이거는 이제 같은 녹취록은 아니고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녹취록에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 언급이 있더라. 그 내용을 보면 이건 한겨레 보도인데 남욱 변호사하고 이 대화에서 청와대에서 지금 오더 떨어졌대요. 이재명 잡으라고. 이제 이런 언급이 한번 나왔고 그러고 몇 달 뒤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고 나서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런 일련의 일로 인해 가지고 김만배 씨가 우병우 수석을 만났다라는 진술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지니까 우병우 수석이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일단 여기까지인데 보도는 여기까지인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연결될 내용인지는 아직은 좀 확인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 게시글에다가 현직 대법관 비리가 확인되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게 예. 탄핵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이제 좀 많이 익숙한 말이니까 네.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에 대한 언급이 예. 꽤 필요한 얘기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예.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 가지고 내보내기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징계 사유를 붙여가지고 쫓아낼까봐. 그래가지고 법관 징계법상으로는 네. 파면이나 해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근데 오히려 이게 신분 독립을 꾀하기 위한 예. 내용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만약에 진짜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못 내보내더라라는 건 좀 불합리하잖아요. 예. 당장 따져보면은 예전에 그 정은호 게이트 때 김수천 부장판사가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파면 해임이 안 되니까 징계법상으로는 정직만 가능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직 1년을 했다가 그 기간 끝나고서 의원 면직으로 사표 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부당하지 않냐. 근데 그때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았으니까 예. 그거에 대한 논의가 크진 않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따져보면은 과거에도 사실 탄핵이 진행돼 가지고 두 차례 예.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있긴 있었는데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정권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사람을 지방으로 좌천을 보내는 그런 인사명령을 했던 유태흥 대법관에 대해서 네. 그 탄핵이 이제 청구가 됐지만 그 가결이 안 됐어요 국회에서. 예. 부결됐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는 광우병 시위에 관련된 재판을 일정 특정 재판부에 몰아준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탄핵 논의가 있었지만 이거는 아예 법안 자체 이제 이제 안 자체가 폐기가 돼 버렸었고 그러니까 두 번의 선례는 있는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뭐 징계에 의해 가지고 파면 해임이 가능한데 법관은 신분 독립을 해줘서 소신에 따른 판결하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만약에 뇌물을 받았어 이래버리면 이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얘기가 되니 아마 이거는 형사처벌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아마 탄핵 논의도 충분히 유의미하게 진행될 사안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성으로 한번 이제 법리적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뭐 그런 기본적인 그 혐의점들이 어느 정도 규명이 돼야만 그렇죠. 된 이후에 그렇죠. 그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보도로 이재명 후보가 결백하다고 생각할 국민이 누가 있겠냐 라면서 아주 녹취록의 일부의 일부를 가지고서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논의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제 지금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제 SNS에도 민주당이 정영학 녹취록 50억 빌라 그분이 A 대법관이라는 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완전 다 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의 주역이 권순일 대법관이랑 A 대법관이다. 심지어 둘은 절친이기도 하다. 조모까지는 얘기하죠. 뭐. 조모 대법관. 조모 대법관. 사실 언론사에서 꽤 나왔는데 YTN을 찾아보니까 YTN은 아직 조모 실명이 안 나왔길래 제가 통일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주장에 의하면 두 대법관이 절친이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오는 길을 깔아준데 1등 공신이다. 그리고 김만배 씨는 그 A 대법관이랑 권순일 대법관이랑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지 않냐. 그 사람들이 사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을 더 드러내는 부분 아니냐. 이런 취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100억을 베팅하는 셈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의혹이 더 짙어졌다. 이제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 언론 보도 통해서 뭐 그분의 정체가 뭐 드러났다 이렇게 뭐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정치권에서는 뭐 서로 뭐 이렇게 뭐 아전인수니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뭐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법적으로 이건 핵심 쟁점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분이 누구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녹취록이 다 오픈된 게 아니거든요.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은 사실 첫머리 전제로 21년 2월 4일자 녹취록을 분석해 보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2월 4일자 녹취록의 그분은 A 대법관이 맞아요. 이건 맞는데 이게 그러면 전체 녹취록을 관통해가지고 그분이라는 거는 그 사람 딱 한 명이냐라는 거는 확인을 거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는 여태까지 그분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다 A 대법관을 넣고서 해석이 됐을 때 가능하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제일 처음 들었을 때 그분이란 표현이 나왔던 거는 천화동인 1호의 수익 분배를 가지고 내분이 일었을 때 김만배 씨가 이거 1호의 절반은 그분 거라는 거 알잖냐 라면서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많았는데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이 아니라 A 대법관이다. 여기 녹취록에 그분은 다 A 대법관이다라고 하려면 A 대법관은 천화동인 1호에 한 700억 상당의 이득을 분배받는 그분이기도 하면서 빌라도 받는 그분이다. 이게 사실 좀 정확히 맞는지 이건 좀 봐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도 속단을 내리기는 조금 이르고 녹취록이 전부 다 공개가 되든지 아니면 수사의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좀 공개가 돼서 그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확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녹취록은 사실 지금 증거로 다 첨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처럼 뭐 실명이 나왔다가 저분 그분 이렇게 대명사로 받으면 명확하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녹취록에서 불분명하면 검사가 물어봅니다. 이거 여기서 그분 누구냐? 이거 누구라고 생각하고 했냐라는 게 지금 조사가 다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이전에 국감에서도 그분은 이재명 후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파편적인 내용을 갖고 지금 아전인 습격에 옥신각신이 있는 건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은 아마 다 돼 있을 겁니다. 이미 돼 있을 거고요. 그분이 누군지. 뭐 흔히 얘기하는 또 뭐 이런 수사 내용 자체가 뭐 어떤 흔히 말하는 누출의 방식으로 하나씩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게 이제 막 맞물려가지고 그런 얘기에서 또 그게 또 공방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오히려 이게 다 나와야지 선거 개입인지 이렇게 파편적으로 나오는 게 선거 개입인지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일 텐데 여러모로 참 이슈가 계속 이쪽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이제 대선 16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게 영향을 어느 정도나 줄까요? 근데 사실 지금 정도 수준으로 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단하게 지금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듯이 이렇게 국면 전환이 되는지 그거는 사실 좀 의문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영학 회계사가 처음에 자술서 10페이지 내고 들어갔을 때부터도 사실 그분이라는 건 나왔는데 그때 그분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보도가 확정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조사나 이런 거 했으면 그 당시에 작년에 이미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나왔으면 아마 이번 선거 끝날 때까지도 아마 명확하게 누구다라고는 안 나오겠다. 그럼 정치권에서 서로 간의 해석으로 평행선 달리는 이 상황은 아마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인법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